시장은 언제나 소음이 커질 때보다 이상할 만큼 조용해질 때 더 위험해진다. 거리의 불빛은 그대로인데 숫자들만 서서히 방향을 바꾼다. 국채 금리는 미세하게 올라가고 환율은 이유 없이 흔들린다. 부동산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버틴다. CDS 프리미엄은 뉴스에 오르지 않을 정도로만 상승한다. 이 모든 변화는 공포가 아니라 안도감 속에서 진행된다. 지금은 괜찮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보이지 않는 부채의 그림자는 길어진다. 국가 부채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 부채가 어떤 속도로 늘어나고 누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가에 있다. 오늘의 안정은 종종 미래의 세금, 연금 삭감 통화 가치 하락으로 계산서를 미룬 결과다. 과거 외환위기 직전에도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하기 전에도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전에도 공통점이 있었다. 사람들은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다. 경제는 늘 숫자로 말하지만 우리는 체감으로 판단한다. 그 간극이 커질수록 충격은 깊어진다. 지금 이 다큐멘터리는 당장의 공포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던진다. 이 조용한 시간의 비용은 누가 치르게 되는가?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낸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일상적이라는 데 있다. 국가 재정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적자 규모다. 세입보다 지출이 구조적으로 커지면 국채 발행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이때 금리가 낮으면 위험은 가려진다.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은 이자 부담을 잠시 눌러두지만 부채의 절대량은 계속 쌓인다. 환율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 해외 자본은 가장 먼저 반응한다. 직접적인 이탈이 아니라 신규 투자 감소로 나타난다. 통계상으로는 위기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다. 거래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유지된다. 유동성이 줄었음에도 가격이 버티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정책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CDS는 이 모든 흐름을 가장 솔직하게 반영한다. 국가가 부도를 낼 가능성에 대한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다른 계산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IMF 외환위기 직전 한국도 그랬다. 수출은 괜찮아 보였고 성장률도 유지됐다. 그러나 단기 외채 비율, 외환 보유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었다. 위기의 징후는 공포가 아니라 무관심 속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무관심의 대가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미래로 미뤄진다. 국가 부채가 경제 충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 균형이 흐트러진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경기를 떠받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다. 이 단계에서는 모두가 안도한다. 그러나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작동 원리가 바뀐다. 금리는 더 이상 정책만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시장은 국가의 상환 능력을 따지기 시작하고 국채 금리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은 다시 재정 적자를 확대한다. 악순환의 고리가 닫히는 지점이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재정 신뢰가 흔들리면 통화 가치는 먼저 약해진다. 수입 물가는 오르고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방어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면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심화된다. 어느 쪽이든 비용은 실물 경제로 전가된다. 유동성 역시 중요한 변수다.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되면 금융 시스템은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던 국채를 다시 위험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은행의 대출 여력은 줄어들고 기업 투자는 위축된다. 실업률은
뒤늦게 상승한다. IMF 위기 당시에도 충격은 외환에서 시작해 금융을 거쳐 가계로 이동했다. 국가 부채는 숫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일정 순간을 넘어서면 경제의 모든 톱니를 동시에 압박하는 힘으로 변한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늘 예상 밖의 얼굴로 다가온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국가 부채의 끝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시작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아르헨티나는 재정 적자를 통화 발행으로 덮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과 고용이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환율은 통제력을 잃었고 인플레이션은 생활 전반을 잠식했다. 화폐 신뢰가 무너지자 저축은 사라졌고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이동했다. 그리스는 다르게 접근했다. 유로화라는 강한 통화 안에서 과도한 복지와 재정 지출이 누적됐다.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위험은 가려졌지만 결국 CDS가 먼저 반응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시장은 닫혔고 IMF와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이 시작됐다. 그 대가는 연금 삭감과 대규모 실업이었다. 터키는 외화 부채 구조의 취약성이 문제였다. 환율이 흔들리자 기업 부채가 한순간에 폭증했고 중앙은행의 신뢰 상실은 금리 정책을 무력화시켰다. 베네수엘라는 자원 의존과 재정 남용이 결합된 극단적 사례다. 국가 부채와 통화 발행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자 부동산과 식료품 가격은 의미를 잃었다. 이 사례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부채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와 신뢰다. 통화 재정 금융이 동시에 흔들릴 때 위기는 선택지가 아닌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충격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낸다. 한국 경제는 아직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지 않다. 그러나 구조는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 국가 부채 비율은 빠르게 상승했고 재정의 경직성은 커졌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성장률은 둔화된다. 이 조합은 장기적으로 국채 발행 의존도를 높인다. 금리가 오르면 재정의 이자 비용은 즉각 반응한다. 같은 금리 인상이라도 과거보다 충격이 큰 이유다. 환율은 대외 신뢰의 바로미터다. 글로벌 긴축 국면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수입 물가는 먼저 오르고 가계의 체감 물가는 더 빠르게 악화된다.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경로다. 높은 가계 부채 위에 가격 조정이 겹치면 금융 안정성은 시험대에 오른다. 거래 절벽 속에서 가격이 지연 조정될수록 충격은 한 번에 몰린다. CDS와 외국인 자금 흐름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보여준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본 조달 비용은 서서히 높아진다. 이는 기업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고용의 질을 흔든다. 과거 IMF 위기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다. 당시의 상처는 외환에서 시작해 가계와 청년 세대에 오래 남았다. 지금의 선택은 오늘의 안정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결정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숫자 속에 숨어 있을 뿐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균형 위에 서 있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지탱하지 않으면 침체는 빨라진다. 그러나 지출을 늘릴수록 부채의 속도는 가팔라진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은 숨을 돌리지만 환율과 자본 흐름은 즉각 반응한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통화 신뢰는 지킬 수 있으나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한꺼번에 드러난다.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교환이다. 어느 쪽을 택하든 비용은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시기와 신뢰다. 시장이 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충격은 분산된다. 재정 운용에서는 구조 조정이 핵심이다.
일시적 경기 부양과 상시적 지출을 구분하지 못하면 위기 시 대응 여력은 사라진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역시 결정적이다. 터키의 사례처럼 통화 정책이 정치에 종속될 때 금리는 신호 기능을 잃고 환율은 방어선을 잃는다. IMF 체제에서 한국이 겪었던 긴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신뢰 회복의 조건이었다. 지금 필요한 대응은 극단이 아니다. 재정의 속도를 조절하고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은 단기 지표보다 장기 신뢰를 향해야 한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정책은 더 이상 해법이 되지 않는다. 국가 부채의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는 바뀐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금리다. 대출 이자는 월급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변동금리의 위험은 일상으로 들어온다. 이 시기에 중요한 전략은 단순하다. 레버리지의 크기를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다. 소득이 줄어들어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환율 변동은 소비 구조를 바꾼다. 수입 물가 상승은 식비와 에너지 비용을 압박하고 실질 임금은 서서히 깎인다. 고정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체감 빈곤은 빠르게 온다.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유동성 자산으로 봐야 한다. 거래가 막힌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현금화 가능성이 더 중요해진다. 금융자산의 분산도 필요하다. 특정 통화와 특정 자산에 쏠린 포트폴리오는 환율과 금리의 이중 충격에 취약하다. CDS와 국채 금리는 뉴스가 아니라 환경이다. 숫자가 말하는 방향을 이해하면 선택의 속도가 달라진다. IMF 위기 당시 개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었다. 생존 전략은 투자가 아니라 구조다. 빚의 망이 소득의 안정성 지출의 유연성.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것이 국가 부채의 그림자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다. 국가 부채의 이야기는 거대한 숫자에서 시작하지만 끝은 언제나 개인의 선택과 기억에 남는다. 위기는 폭발음보다 침묵으로 다가온다. 지표는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정책은 시간을 벌며 사람들은 일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 사이 비용은 이동한다. 오늘의 안정은 내일의 세금이 되고 지금의 저금리는 미래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성장의 회복을 경험했지만 그 회복의 그림자도 함께 남았다. 연금의 불안 청년 세대의 부채, 주거의 불안정성은 모두 연결된 결과다. 글로벌 사례가 말해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부채를 통제하지 못한 사회는 선택권을 잃는다. 선택권을 잃은 경제에서 개인은 더 큰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다. 인식이다. 숫자를 이해하고 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위기는 완전히 피하지 못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가의 재정은 투명해야 하고 정책은 신뢰를 향해야 하며 개인은 준비되어야 한다. 조용한 시간은 항상 시험이다. 그 시험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지금을 사는 우리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모두의 몫이다. 미래 세대가 치르게 될 대가는 아직 청구서로 도착하지 않았을 뿐 이미 계산되고 있다. 국가 부채의 증가는 시간을 빌려 현재를 유지하는 선택이다. 문제는 그 시간이 공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 부담의 무게는 더 명확해진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난다. 이 구조에서 부채는 더 이상 것이 지표가 아니라 세대 간 이전의 문제로 변한다. 오늘 발행된 국채는 내일의 세금으로 상환된다. 그 세금을 낼 사람은 지금 정책을 결정하지 않은 세대다.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이 이전은 더 가혹해진다. 과거처럼 성장이 모든 부담을 상쇄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 정부 지출에서 가장 먼저 압박받는 것은 미래 투자다. 교육 연구 인프라 예산이 줄어들고 단기적 복지와 이자 비용이 우선된다. 이는 다시 성장 잠재력을 낮춘다. 악순환은 이렇게 세대를 건너 이어진다. 그리스 위기 이후 젊은 세대가 겪은 높은 실업률과 해외 이주는 단순한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니었다. 재정 선택의 후유증이었다. 국가 부채의 그림자는 시간을 따라 이동한다. 오늘의 선택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내일의 기회를 줄일 때 그 비용은 가장 나중에 목소리를 낼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논의하는 출발점이다. 부채가 누적된 경제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정책의 자유도다. 선택지가 많아 보이던 국면은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줄어든다. 경기 둔화가 와도 재정을 마음껏 쓰기 어렵고 금융 불안이 와도 금리를 원하는 만큼 조정하지 못한다. 시장은 이미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더 빌릴 수 있는가? 그리고 빌린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수록 국채 금리는 민감해지고 환율 변동성은 커진다. CDS가 조용히 오를 때 정책 당국은 더 많은 설명과 신호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커진다. 이 지점에서 정책은 기술이 아니라 설득의 문제가 된다. 과거 IMF 체제에서 경험했듯이 외부의 신뢰를 잃으면 내부의 선택은 급격히 제한된다. 긴축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되고 성장보다 안정이 우선된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정치적 발언권이 약한 계층이다. 청년 비정규직 자영업자는 조정의 충격을 먼저 흡수한다. 부채가 만든 제약은 숫자보다 빠르게 삶에 새우며든다. 정책의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동시에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것이 국가 부채가 가진 가장 현실적인 위험이다. 금융 시스템은 국가 부채의 확대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공간이다. 은행은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보유한다. 그러나 국채 발행이 과도해지고 신뢰가 흔들리면 그 안전성의 전제가 바뀐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의 자본 비율은 압박을 받는다. 이는 대출 여력 축소로 이어지고 기업과 가게는 동시에 자금 경색을 경험한다. 유동성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돌던 금융시장도 불안이 커지면 갑자기 멈춘다. 당위 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튀기 시작하면 위험은 빠르게 전염된다. IMF 위기 당시 한국의 기업들은 흑자를 내고도 쓰러졌다. 자금이 끊겼기 때문이다. 지금의 금융 환경에서도 원리는 같다. CDS 상승은 단순한 보험료가 아니다. 금융기관이 국가 위험을 어떻게 재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기관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그 과정에서 안전을 우선한 선택은 신용경색을 강화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구조적 취약 부문은 가장 먼저 흔들린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은 곧 실물 경제의 둔화로 이어진다. 국가 부채의 그림자는 이처럼 금융을 통해 현실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던 위험은 유동성이 마르는 순간 갑자기 체감된다. 부동산 시장은 국가 부채의 영향을 가장 느리게, 그러나 가장 크게 반영하는 영역이다.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지만 거래는 먼저 멈춘다. 금리가 오르고 신용이 조여질수록 매수자는 사라지고 시장은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이 정체가 길어질수록 위험은 축적된다. 대출 만기는 다가오고 차환 비용은 높아진다. 정책이 가격을 떠받칠수록 조정은 뒤로 미뤄지지만 그만큼 한 번에 쏟아질 충격은 커진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개입 여력은 제한된다. 세제 완화나 금융 지원은 단기 처방일 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환율 변동이 겹치면 건설 원가와 금융 비용은 동시에 오른다. 분양가와 실수요의 간극은 벌어지고 미분양은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흔들리면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시험대에 오른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위기에서 보았듯이 부동산 조정은 고용과 소비를 동시에 위축시킨다. 집은 자산이기 전에 생활의 기반이다. 그 기반이 흔들릴 때 국가 부채의 그림자는 가장 현실적인 형태로 개인의 일상에 드러난다. 환율은 국가 부채와 신뢰의 균형이 무너질 때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는 지표다. 통화 가치는 경제의 체력에 대한 집단적 평가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 상환 능력에 의문이 생기면 환율은 먼저 흔들린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급락이 아니라 완만한 약세로 시작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수출에 유리하다는 해석으로 안도한다. 그러나 환율 약세가 구조적 신호일 경우 이익보다 비용이 빠르게 커진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르고 기업의 생산 비용은 상승한다. 물가는 점진적으로 압박받고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 가계 부채의 부담이 커진다. 대응하지 않으면 환율 불안은 더 깊어진다. 터키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환율 방어에 실패한 순간 인플레이션은 통제력을 잃었고 생활비는 급등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신뢰가 개인의 장바구니 가격으로 전환되는 경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대안을 갖기 어려운 계층이다. 환율의 작은 흔들림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DS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정확한 경고음이다. 주식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환율처럼 매일 체감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CDS는 가장 먼저 움직인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 신호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내 금융기관 역시 자본 규제와 위험 관리 기준에 따라 포지션을 조정한다. CDS가 오르면 국채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비용 구조가 바뀐다. 자본은 방향을 바꾸기보다 속도를 줄인다. 신규 투자가 줄고 만기돌의 자금은 보수적으로 재배치된다. 통계상 자본 유출이 아니어도 체감은 동일하다. 유동성이 얇아지고 시장은 예민해진다. 그리스 위기 당시 CDS 상승은 국채 금리 급등보다 먼저 시작됐다.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현실은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CDS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면 위기는 사건이 아니라 흐름으로 보인다. 흐름을 읽는 사회는 대응할 시간이 있다. 읽지 못하는 사회는 항상 뒤에서 설명을 찾게 된다. 유동성은 위기의 속도를 결정한다.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제약이 불안 국면에서 동시에 드러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은 안전자산을 더 보유해야 하고 그만큼 민간으로 흐를 자금은 줄어든다.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미세하게 오르기 시작하면 신호는 이미 늦었다. 기업은 차환 조건을 재검토하고 가계는 신용 한도를 체감한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숨통을 트이워주지만 신뢰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효과가 제한된다. 시장은 물음을 바꾼다. 유동성이 충분한가가 아니라 이 유동성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로 이동한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동성이 신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일시적 완화는 시간을 벌어주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경색은 반복된다. 유동성 위기는 금융에서 시작해 실물로 이동한다. 결제 지연 투자 보류 고용 축소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국가 부채의 그림자는 이렇게 속도를 얻는다. 조용하던 위험이 갑자기 현실이 되는 이유는 유동성이 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체감되는 지점은 고용 시장이다. 금융과 환율의 변화는 숫자로 먼저 나타나지만 일자리는 시간차를 두고 반응한다. 기업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채용을 미룬다. 해고보다 먼저 신규 고용이 사라진다. 이 과정은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청년과 비정규직에게는 즉각적인 현실이 된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면 기업은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인건비는 가장 유연한 조정 수단이 된다. 국가 부채로 인한 금리 상승은 곧 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꾼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터 정리되고 지역 경제는 빠르게 위축된다. 그리스 위기 이후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던 현상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다. 재정 위기가 고용의 질과 선택지를 동시에 줄였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불안정한 형태의 노동이 늘어날수록 사회의 회복력은 약해진다. 국가 부채의 그림자는 실업률이라는 숫자보다 고용의 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지표에서 먼저 짙어진다. 이 변화를 놓치면 위기는 통계보다 훨씬 깊게 일상에 자리 잡는다. 국가 부채의 누적은 사회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정 여력이 줄어들수록 정책은 선택과 배제의 문제로 바뀐다.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을 때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 보건장기 투자는 가장 뒤로 밀리기 쉽다. 단기적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시간이 지나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교육 투자가 줄어들면 노동의 질은 낮아지고 소득 격차는 고착된다. 불평등이 확대되면 소비는 위축되고 성장의 기반은 약해진다. 이는 다시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악순환의 또 다른 고리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 위기 이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니었다. 기회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세대와 계층 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역시 빠른 고령화와 청년 세대의 부담 증가라는 이중 구조를 안고 있다. 국가 부채는 숫자로는 모두의 것이지만 체감되는 무게는 다르게 분배된다. 사회적 균형이 흔들릴수록 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은 어려워진다. 경제는 결국 신뢰의 시스템이다. 그 신뢰가 약해질 때 부채의 그림자는 사회 전반으로 번진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에게 남는 선택지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력한 것은 아니다. 국가 부채의 충격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충격에 노출되는 방식은 조정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부채의 망이 구조를 점검하고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는 선택은 위기가 오기 전에만 가능하다. 소득이 늘지 않는 국면에서 자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계획은 위험해진다.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가 자산 규모보다 중요해진다. 환율 변동성은 소비 습관까지 바꾼다. 고정비 비중이 높을수록 충격은 크게 온다. 보험과 연금도 다시 봐야 한다. 국가 재정이 압박받을수록 공적 시스템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이는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다. 금융 지식은 수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손실을 제한하는 방패가 된다. IMF 위기 이후 살아남은 개인들의 공통점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 속도였다. 정보를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한 사람들은 선택의 폭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었다. 국가 부채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서 있을지는 개인의 준비에 달려 있다. 이는 투자의 조언이 아니라 생존의 원칙이다.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더 제한적이다. 재정이 한계에 다다르면 증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수단이 된다. 세금은 공평하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부담은 소득과 자산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저소득층에 더 큰 압박이 되고 자산 과세는 시장의 반발을 부른다. 동시에 정부는 지출을 줄이려 한다. 그러나 줄일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많지 않다. 결국 연금과 복지 공공 서비스가 조정 대상이 된다.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다. 그리스의 긴축 과정에서 병원과 학교가 먼저 영향을 받은 이유다.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으로 시간을 벌 경우 대가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온다. 물가 상승은 세금보다 더 조용하게 자산을 이전시킨다. 현금을 보유한 사람과 고정소득 계층이 가장 큰 손실을 본다. 베네수엘라의 극단적 사례는 이 과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 부채의 끝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다. 어느 쪽을 택하든 비용은 발생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돌아온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빚을 쌓아왔는가라는 질문이다. 위기 국면에서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진다.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없을 때 시스템을 먼저 지키는 선택이 반복된다. 금융안정통화 신뢰 국가 신용은 우선순위가 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고통은 통계 뒤로 밀린다. 이는 냉정하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금융 시스템 안정이 먼저였고 그 비용은 구조조정과 실업으로 개인에게 전가됐다. 국가 부채가 클수록 이런 선택은 더 빠르고 더 단호해진다.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될 때다. 설명이 부족하면 불신이 커지고 불신은 다시 경제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자본은 불안을 싫어하고 소비는 불확실성 앞에서 멈춘다. 정책은 숫자를 다루지만 결과는 감정과 신뢰로 나타난다. 국가 부채의 위험은 단순히 갚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위기의 순간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 선택의 폭을 넓히는 유일한 방법은 위기가 오기 전에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다.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한 선택이다. 국제 환경은 국가 부채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촉마의 역할을 한다. 글로벌 금리가 동시에 오를 때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자본은 더 높은 수익과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인다. 이때 상대적 신뢰가 낮아진 국가는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 내수는 위축되고 올리지 않으면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진다. 어느 쪽이든 성장에는 부담이 된다.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갈등도 문제를 키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외부 충격은 빠르게 전이된다.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오르면 물가는 다시 자극받고 재정은 추가 지출 압박을 받는다. 국제 신용평가의 한 단계 조정만으로도 국채 금리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실제 재정 상황보다 심리의 문제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안전자산 선호는 강해지고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 국가 부채의 위험은 내부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부 환경이 나빠질수록 내부의 약점은 더 크게 드러난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성장률도 외환 보유액도 아니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와 일관성이다. 그 토대가 흔들릴 때 외부 충격은 내부 위기로 바뀐다.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공통된 후일담은 회복보다 적응에 가깝다. 부채가 정점에 이른 뒤 경제는
이전의 성장 경로로 돌아가지 못한다. 대신 더 낮은 성장률과 더 높은 불확실성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목표도 바뀐다. 성장은 최대치가 아니라 안정 범위로 정의된다. 국채 발행은 줄어들지만 이미 쌓인 부채는 오랜 시간 경제의 선택을 제한한다. 일본의 장기 침체가 보여주듯이 부채가 많을수록 정책은 미세 조정에 머무른다. 큰 실험은 위험해진다. 이는 기업의 투자 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기 프로젝트보다 단기 수익이 선호되고 혁신은 느려진다. 노동시장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난다. 안정은 중요해지지만 이동성은 낮아진다. 젊은 세대는 기회를 찾아 국경을 넘고 남은 사회는 더 빠르게 늙어간다. 국가 부채의 그림자는 회복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위기는 끝나지만 그 흔적은 구조로 남는다. 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회는 회복을 성공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숫자가 안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진짜 회복은 부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경로를 바꿀 수 있는가? 해법은 단일 정책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재배치다. 재정의 크기보다 질이 중요해지는 국면에서는 지출의 방향이 성과를 좌우한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지출은 단기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부채의 부담을 줄이지는 못한다. 반대로 교육과 기술, 인프라처럼 장기 수익을 만드는 투자는 시간이 걸리지만 선택지를 남긴다. 문제는 정치 주기와 경제 주기의 불일치다. 단기 성과를 요구받는 환경에서 장기 투자는 늘 밀린다. 이 간극이 반복될수록 부채는 쌓이고 성장의 질은 떨어진다. 통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정책의 효과는 빠르게 희석된다. 시장은 수치를 보지만 행동은 신뢰에 반응한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느리다. 그러나 신뢰를 잃는 과정은 빠르다. 국가 부채의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위기를 피한다는 뜻이 아니다. 위기가 와도 선택권을 남겨두겠다는 의미다. 선택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지금의 결정이 내일의 여지를 만든다. 이 인식이 자리 잡을 때 부채의 그림자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변수로 바뀐다. 결국 핵심은 시간 관리다. 국가 부채 문제는 폭발이 아니라 침식에 가깝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대응은 늘 늦어진다. 정치와 시장, 그리고 개인 모두가 같은 착각에 빠진다. 아직은 괜찮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의 비용은 커지고 같은 행동의 효과는 줄어든다. 초기에는 작은 조정으로도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만 부채가 쌓일수록 더 큰 희생이 필요해진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도 한국은 경고를 받을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이 낭비되었을 때 조정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강제 조건이 되었다. 국가 부채의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위기 전에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출을 줄이고 구조를 바꿔도 체감되는 보상은 거의 없다. 반대로 미루는 선택은 당장 편안하다. 이 비대칭이 문제를 키운다. 사회가 불편한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커진다.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다. 부채의 편에 선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논의의 출발점은 바뀐다. 문제는 위기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다.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 부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범위다. 어떤 사회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부채가 많은 사회에서 젊은 세대는
시작부터 불리하다. 세금 부담은 높고 공공 서비스의 질은 불안정하다. 자산 가격은 이미 앞선 세대에 의해 올라가 있고 소득의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청년 실업이 장기화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도 부채의 무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속도를 늦춘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징후는 보인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다. 국가 부채는 세대 간 갈등을 키운다. 누가 혜택을 받았고 누가 비용을 치르는지에 대한 질문이 커질수록 사회적 신뢰는 약해진다. 신뢰가 깨진 사회에서는 장기 정책이 작동하기 어렵다. 결국 미래 세대가 치르게 될 대가는 돈만이 아니다. 선택권의 축소 기대의 하락, 그리고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는 삶이다. 이 점을 외면할수록 부채의 문제는 더 깊어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답은 거창한 개혁보다 태도의 변화에 가깝다. 숫자를 숨기지 않고 위험을 축소하지 않으며 불편한 이야기를 미루지 않는 태도다. 국가 부채에 대한 논의가 선거의 언어가 될 때 문제는 반복된다. 장기 재정 계획은 단기 인기보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은 쉽게 공유되지 않는다. 투명성은 비용을 동반한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공개하면 갈등이 드러나고 조정의 고통이 현실이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선택은 외부 조건에 의해 강제된다. IMF 체제에서 한국이 배운 교훈도 여기에 있다. 스스로 조정하지 못하면 누군가 대신 결정한다. 중앙은행의 신뢰와 재정 규율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합의가 있을 때 정책은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성은 비용을 낮춘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대비하는 태도는 손실을 줄인다. 국가 부채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그림자의 길이는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의 태도가 미래의 부담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다.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기억이다. 경제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위기는 기억으로 남는다.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인식 차이는 크다. 경험한 사람에게 부채는 위험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추상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고 경고는 과장처럼 들린다. 이 간극이 반복될 때 위기는 다시 찾아온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도 세대가 바뀔수록 과거의 교훈은 점점 힘을 잃었다. 안정이 길어질수록 위험 감수는 커졌다. 국가 부채의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단순하다. 잊지 않는 사회는 같은 실수를 덜 반복한다. 기억은 정책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선택을 신중하게 만든다. 반대로 망각은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지금의 지표가 아직 견딜 만하다고 해서 미래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축적의 결과다. 좋은 선택도 나쁜 선택도 모두 쌓인다. 국가 부채의 그림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공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 기억이 살아있을 때만 사회는 조용한 위험 앞에서 멈춰서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질문을 개인의 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국가 부채는 정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투표 소비 저축, 그리고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 같은 구조 안에 있다. 위기 이전의 사회는 늘 분열되어 있다. 누군가는 더 써야 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기 이후에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모두가 동시에 줄여야 하고 모두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아픈 것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국가 부채가 만든 조정은 언제나 빠르고 일방적이다. 사전 경고는 있었지만 대응은 늦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무엇이 취약해지는지, 어떤 계층이 먼저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대응은 달라진다. 개인의 재무구조 직업의 안정성 지역 경제에 의존도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을 인식하는 순간 경제는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 국가 부채의 그림자는 이미 우리 발밑에 있다. 문제는 그것을 보느냐 아니면 지나간 뒤에 돌아보느냐다. 여운을 남기는 마지막 국면에서 다시 조용함으로 돌아온다. 위기는 언제나 소란 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모두가 적응한 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마무리된다. 금리는 예전보다 높은 수준이 일상이 되고 세금과 공공 서비스는 조정된 상태로 굳어진다. 사람들은 이를 위기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인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의 진짜 위험은 붕괴가 아니라 정상화다. 부담이 일상이 되고 선택의 축소가 당연해질 때 사회는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IMF 이후 많은 국가들이 겪었던 경로도 이와 같았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이전의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 경제 역시 같은 갈림길에 서 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지금의 안정이 미래의 비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조정의 결과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분명해진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조용한 시기에 던져진 질문만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바꾼다. 국가 부채의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져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그림자 안에서 어떤 사회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기준을 남긴다. 국가 부채를 성장의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담보로 한 선택으로 인식할 것인가라는 기준이다. 부채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언제 멈추며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국가의 사례는 하나의 공통된 결말을 보여준다. 문제를 늦게 인식한 사회일수록 조정은 급격했고 그 비용은 개인에게 집중됐다. 반대로 조용할 때 구조를 손본 사회는 완만한 속도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한국 경제는 아직 후자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점에 서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편한 질문을 견디고 단기적 안정을 포기하며 장기적 신뢰를 택해야 한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의 재정은 개인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세금, 금리, 환율, 고용은 모두 같은 이야기의 다른 장면이다. 이 연결을 이해하는 순간 경제는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국가 부채의 그림자는 이미 존재한다. 그것이 짙어질지 옅어질지는 지금의 인식과 선택에 달려 있다. 미래 세대가 치르게 될 대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